제조소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이번엔 저장소입니다. 저장소는 종류가 8가지가 된다고 했었죠. 근데 8가지가 막 세세하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잘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안반 탱크 저장소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옥내 저장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전거리 3, 5, 10, 20, 30, 50m 하는 거는 제조소의 기준과 같이 두면 되고요. 대신 안전거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사석유류 또는 동식물 유류를 20배 미만으로 저장하는 경우, 육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입니다.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가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는데요.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사석유를 저장하면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자, 이류 위험물 중 덩어리 상태의 유황은 안전거리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정수량의 20배 미만 안 해도 되고, 육류 위험물도 안전거리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돼야 하는 경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유공지가 아까 제조소에 비해서 조금 더 종류가 많아졌죠. 저장하는 용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 수량에 따라서 몇 배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공지의 너비가 달라지는데, 이 표대로 외울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자,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지의 너비를 그렇게 크게 두지 않습니다. 근데 내화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금방 불에 탈 수 있는 건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안전을 대비해서 위험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보유공지도 더 내화 구조일 때보다 더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옥내 저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닥 면적인데요. 옥내 저장소 안에 취급하는 위험물이 위험하면, 위험 등급이 1등급이라면 바닥 면적을 좁게 해야 됩니다. 넓은 공간에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어서 불이 나면 화재가 크게 되니까, 위험하면 바닥을 좁게, 공간을 좁게, 덜 위험하면 바닥을 조금 넓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위험 등급이 1등급일 때 1000제곱미터, 2, 3등급일 때는 2000제곱미터인데 사료 위험물은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것들이 3등급에 해당하는 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사료 위험물들은 1, 2등급까지, 그리고 사료 위험물의 3등급에 대해서 2000제곱미터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가 합쳐져 있는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로 한다 내용과, 위험 등급이 2등급이나 3등급으로 되더라도 저장소가 1층짜리가 아니라 2층 이상의 다층 건물인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위험물의 위험 등급이 2등급이나 3등급이라고 할지라도 1000제곱미터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험 등급에 상관없이 층이 여러 층이면 건물이 여러 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제조소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옥내 저장소의 구조도 거의 비슷하지만 내화 구조 불연 재료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벽, 기둥, 바닥은 제조소는 불연 재료를 했지만 옥내 저장소는 내화 구조로 할 수 있고요. 뭐 불연 재료로 하는 거, 출입구를 해야 되는 거, 방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마까지 높이, 그러니까 이 옥내 저장소의 이 높이는 6m 미만으로 단층 건물로 해야 하는데, 이류나 사료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이런 기준을 적합하게 만족을 한다면 그 창고는 20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화 구조로 하거나 갑종 방화문, 피뢰침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안전이 확보되면 이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벽, 기둥, 바닥 보호가 내화 구조로 된다. 그리고 불연 재료로 해야 하는 경우는 이류나 사료 위험물만의 저장 창고에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 기둥, 바닥인 경우에 불연 재료로 하고요. 그리고 보와 석가래, 천장 부분 불연 재료를 합니다. 지붕은 가벼운 불연 재료를 하는 거 제조소와 동일하고요.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 제조소와 동일합니다. 유리는 망임 유리로 한다는 거 제조소와 같은 내용이고요. 집유 설비를 해야 합니다. 자, 옥내 저장소에서 추가되는 부분, 위험물을 저장하는 높이인데요. 지게차나 크레인과 같이 기계로 위험물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높이보다 높게,
안정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6m까지 저장을 할 수 있고, 사석유류 중에서 3, 4 동식물유류와 같이 지정 수량이 약간 커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높이를 조금 더 높게 4m, 그리고 그 밖의 경우에는 3m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내용으로 보시면 바닥을 스며들지 않게 해야 하는 경우, 1, 2, 3류에 그 물이 닿으면 안 되는 경우들 있죠. 이것과 사류 위험물, 물과 섞이게 되면 물 위에 둥둥 뜨기 때문에 이런 사류 위험물까지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하고, 옥내 저장소는 난연재료나 불연재료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오류 위험물만의 저장 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은 기출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닫힌 건물. 옥내 저장소는 기본적으로 단층 건물, 그러니까 1층 건물로 해야 하는데 2층 건물 이상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층고, 층과 한 층의 높이를 6m 미만으로 해야 하고, 저장 창고의 바닥 면적 합계는 1000제곱미터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등급이나 3등급짜리 위험물을 저장한다고 하더라도 2000이 아니라 1000이 된다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화 구조나 불연재료를 한다는 것 내용이 약간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정과산화물. 지정과산화물이라고 하면 오류 위험물 중에서 지정수량 10kg인 유기과산화물을 의미합니다. 과산화 벤조일과 같은 것들이겠죠. 자, 지정과산화물을 할 때 담 또는 토제는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를 하는데, 봉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저장 창고는 15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하는데, 이 벽의 두께는 30cm 또는 40cm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저장 창고의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그러니까 벽면으로부터 1m가 튀어나오는 벽, 그리고 지붕보다 50cm가 튀어나오는 격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 150제곱미터마다 격벽을 설치하는데 벽의 두께와 튀어나와야 하는 정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 숫자들 잘 보셔야 되고요. 창은 바닥면에서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는데 벽면 면적의 80분의 1 이내로 해야 하고, 창문의 크기는 0.4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숫자들을 적용할 때는 언제 적용이 되는 거냐면, 지정과산화물, 즉 오류 위험물의 유기과산화물을 옥내 저장소에서 취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법령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옥내 저장소 또는 옥외 저장소에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에는 1m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옥외 저장소는 이렇게 건물에 천장이 없이 그냥 울타리만 쳐져 있는 이런 곳을 의미합니다. 저장하는 용량에 따라서 봉지의 너비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 내용 보시고요. 사료 위험물 중에 사석유류나 육류 위험물은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는 위험물들입니다. 자, 보유 공지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덩어리 유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곳은 그 내부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2개 이상의 경계 표시를 하는 경우는 이 칸을 다 합치더라도 전체가 1000제곱미터가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경계 표지는 유황이 새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1.5m 이하로 설치해서 웬만한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높이로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옥 외다 보니까 여름철엔 뜨겁고 겨울철엔 춥고 비나 눈이 오고 이런 위험성을 덜 받을 수 있는 위험물만 저장해야 합니다. 자, 어떤 위험물이냐 하면 2류, 4류, 6류 위험물인데요. 2류 중에서도 유황과 인화성 고체만 옥에 저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4류 중에서 특수인화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험물. 특수인화물은 왜 제외시키냐면 인화점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1석유류도 다 되는 게 아니라 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인화물은 다 안 되고 1석유류 중에서도 0도 미만인 것은 안 되고 0도 이상인 것들로부터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인화점이 0도보다 넘기 때문에 저장을 옥외 저장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류 위험물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5개 저장소는 옥내 저장소의 저장 높이 6m, 4m, 3m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서 선반을 설치할 경우에는 6m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내용까지 추가됩니다. 자, 5개 저장소에서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6m를 넘으면 안 됩니다. 자,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사료 위험물의 품명을 쓸 때 이렇게 특수인화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써야 하지만 1석유류를 쓰실 때는 꼭 인화점이 섭씨 0도씨 이상인 것이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석유를 빼고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유류 중에서 4가지를 쓰는 게 조금 유리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품명 4가지를 쓰는 문제가 실기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옥내 탱크 저장소인데요. 여기에는 뭐 큰 내용은 없습니다. 자, 탱크를 옥내에 설치하는데 이 탱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탱크 전용실이라고 합니다. 옥내에 탱크를 설치하는데 이 탱크가 또 탱크 전용실 안에 들어가야 한다. 탱크만의 전용 방을 만들어줘야 하고요. 그리고 이 탱크는 벽면과 이 사이의 거리를 항상 0.5m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자, 옥내에 탱크가 들어가면 0.5m 이상의 간격을 탱크와 탱크 사이, 탱크와 탱크 전용실 벽 사이에 0.5m의 간격을 두어야 하고,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은 지정 수량에 곱하기 40을 했을 때 그것보다 작아야 합니다. 대신 사석유류나 동식물유류를 제외한 특수이담물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까지는 곱하기 40을 했을 때 2만을 넘어가게 된다면 2만 리터로 해야 합니다. 자, 옥내 저장 탱크는 상호 간에 0.5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해서 옥내 저장 탱크는 0.5m 이렇게 기억하셔도 크게 무관합니다. 자, 탱크 전용실의 구조는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자, 통기관에 대한 내용은 뭐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 밸브 없는 통기관에 대해서 뒤쪽에도 나오게 될 텐데 뒤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 탱크 저장소는 바깥에 탱크가 우리 한눈에 시야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형태입니다. 안전거리 규칙을 따르는데 이 탱크가 워낙에 많은 용량을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정 수량의 배수가 이전에 옥내 5개 옥내 탱크와 좀 다릅니다. 기준이 100, 500, 1000, 2000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죠. 자, 근데 공지의 너비는 이렇게 3, 5, 9, 12, 15로 5개 저장소의 공지의 너비 기준과 비슷합니다. 자, 이 안에 육류 위험물이 아닌 탱크, 그러니까 1류부터 5류까지의 탱크를 2개 이상 저장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공지의 너비에다가 3분의 1을 곱해 주어야 하는데 이게 3보다 작아지면 3m로 해야 합니다. 자, 육류 위험물을 취급할 때는 3분의 1을 곱해서 1.5m보다 작아졌을 경우에는 1.5m로 써주셔야 되겠고요. 육류 위험물을 2개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단 3분의 1인데 또 3분의 1이 들어가서 이 2개를 합친 3분의 1에 3분의 1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탱크 저장소에 어떤 위험물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눈썰미가 필요합니다. 자, 특정 5개 탱크 저장소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액체 위험물량이 100만 리터가 옛날 기준인데요. 자, 지금은 50만 리터입니다. 그래서 특정, 준특정 둘 다 뭐 50만 리터 이상인 큰 탱크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정 5개 탱크 저장소는 탱크의 풍화중을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문제가 거의 뭐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서 이 내용을 수록을 해놨고 뭐 꼭 외워야 되는 공식은 아닙니다. 5개 저장 탱크는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해야 하는데 이황화탄소를 저장할 때는 두께 0.2m 이상의 콘크리트 수조로 해야 하고, 통기관의 내용이 여기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자, 사료 위험물 중에서 압력 탱크가 아닌 경우에는 통기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밸브가 있는 통기관이 있고 밸브가 없는 통기관이 있습니다. 자, 밸브 없는 통기관은 그냥 이렇게 구부러진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름은 30mm 이상이어야 되고 끝부분은 45도 이상 구부려야 합니다. 38도씨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할 때는 화염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그 밖에는 인화 방지 장치를 설치합니다.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은
통기관은 다른 내용은 거의 이제 밸브 없는 통기관과 비슷한데, 이 탱크 안에 증기가 발생하면서 압력이 올라가는 것을 이 밸브를 통해서 조절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가 압력밥솥을 쓸 때처럼 이 안에 압력이 계속 찬다. 그러면 이 밸브가 열려줘야 돼요. 근데 이 밸브가 언제 열릴 것이냐? 안쪽에 있는 압력과 바깥쪽에 있는 압력의 차이가 5kPa보다 작았을 때, 5kPa보다 넘었을 때 작동하게 되면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이 작동하는 최대 상한선은 5kPa보다 이하로 해야 하고요. 이런 화염 방치 장치나 인화 방치 장치 내용은 위쪽과 같습니다. 그래서 통기관의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방유제에 대한 내용이 제조소에 한번 나오고 5개 탱크 저장소에 나옵니다. 제조소의 방유제, 5개 탱크 저장소의 방유제가 용량 빼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 방유제의 용량은 5개 탱크인 경우에는 그 탱크에다가 1.1을 곱한 만큼의 양으로 해야 하는데, 육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1.1이 아니라 1을 곱해서 이렇게 용량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제조소에서는 용량을 어떻게 구했는지 곱하기 0.5, 곱하기 0.5, 플러스 곱하기 0.1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 그리고 방유제의 두께는 0.2m 이상으로 해야 하고, 지하 매설 깊이는 1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유제의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하는데, 이 단위가 제곱센티미터 이런 게 아니라 8만 제곱미터죠. 그 면적이 굉장히 넓은 거고,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5개 저장 탱크의 수는 10개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 10이라는 숫자만 기억하면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 인화점에 따라서 탱크의 개수가 달라져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어렵게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는 한 번 더 반복하실 때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유제에 탱크가 있는데, 이 탱크와 방유제와의 거리를 구할 때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높이에다가 3분의 1,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에다 2분의 1을 곱해서 이 양만큼 해야 합니다. 자,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즉 방유제의 높이가 0.5에서 3m 사이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1m가 넘어가게 되면 사람이 넘어다니기가 힘드니까 계단을 50m마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다 중요해요. 5개 탱크 저장소의 방유제로 들어가는 이 부분들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방유제에 대한 이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수 있도록 이 내용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하 탱크 저장소는 땅 아래에 설치를 하는데, 보통 주유취급소의 주유소의 아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탱크 전용실은 지하에 가장 가까운 벽, 가스관 등으로부터 0.1m 이상의 설치를 해야 하는데, 지하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 안쪽 사이에는 0.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자, 탱크 주위에는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해 응고되지 않는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요 내용들은 그대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른 모래, 마른 자갈이라고 줄이지 마시고,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실기를 대비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하 저장 탱크의 윗부분, 지면으로부터 탱크까지는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탱크를 이렇게 두 개를 연결지어서 설치하는, 탱크를 두 개를 이제 가깝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사이의 거리가 1m가 돼야 되는데, 이 두 개를 합쳐도 지정 수량의 배수가 100배를 안 넘어요. 그런 경우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자, 탱크 전용실에 두께 20cm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간격을 두지 않아도 되는데, 자, 이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1m인지 0.5m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탱크 전용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자, 탱크 전용실을 설치할 때 구조의 벽의 두께는 0.3m 맞고요. 안쪽과의 사이 거리는 탱크 전용실과 탱크 전용실 안쪽과 사이는 0.1m, 즉 10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구조의 바닥
압력도 0.3m 방수 조치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이 탱크를 시험할 때 압력 탱크는 압력보다 1.5배로 10분, 압력 탱크가 아닐 경우에는 70kPa로 10분. 요 내용도 이제 다른 탱크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라서 다른 탱크에서도 잘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유검사관. 지하에 탱크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탱크가 새는지 안 새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을 하나 뚫어서 탱크보다 약간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게 뚫습니다. 자, 이 밑에는 사실 이 위험물이 고이면 안 되는 공간이죠. 근데 여기에서 위험물이 감지된다면 아, 탱크가 샜구나, 이거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4개소 이상, 4군데 이상 적절한 위치에 설치를 합니다. 이것의 이름을 누유검사관이라고 하고요.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 중심 높이까지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뭐 단관으로 설치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4개소 이상 설치한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하에 설치하기 때문에 탱크가 얼마나 차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 위험물 주입을 차단하거나 90%가 됐을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동 탱크 저장소는 트럭에 이렇게 탱크가 달려 있는 건데요. 이 탱크의 구조상 칸막이가 4000리터마다 3.2mm의 강판으로 설치한다는 거, 그리고 안전장치는 20kPa 이하일 때는 20에서 24, 20kP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하고, 방파판은 이 칸막이와 수직으로 설치되는 판입니다. 출렁임을 방지하는 건데요. 두께가 1.6mm가 되면 되겠고, 하나의 구획 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를 하는데, 이동 탱크 저장소가 진행하는 방향, 운전하는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이 탱크를 이제 시험을 할 때 압력 탱크가 아닌 경우는 70kPa로 1.5배, 그리고 70kPa로 10분, 그리고 압력 탱크인 경우에는 이제 탱크를 검사를 하는데, 압력 탱크로 보는 이 탱크의 압력이 46.7kPa입니다. 이 내용도 보시고, 그리고 수압 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 시험과 기밀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요즘은 세세하게 법령을 가지고 꼬아서 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측면 틀의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각도가 최외측선을 연결하는 직선과 지면까지 75도, 그리고 중심선과 연결한 각도가 35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탱크가 굴러 떨어졌을 때 이게 완전히 뒤집히지 않고 바닥에 딱 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방호틀은 이 위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두께가 2.3mm라서 기본 두께인 3.2mm보다 얇은 두께이고요. 이 방호틀은 위에가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맨홀 뚜껑이 있고 뭐 부속장치, 나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바람막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 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mm 이상 높게 해서 위에가 덮여 있는 게 아니라 뚫려 있는 상태로 바람만 옆면에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3.2mm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주입 설비는 뭐 50m 이내로 하고 분당 배출량은 200L 이하로 한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컨테이너식은 요즘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탱크 저장소에서 취급을 할 때, 이동 탱크 저장소로부터 탱크에 주입을 할 때 이동 탱크 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되는데 인하점이 40도씨 미만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공검사 확인증과 정기점검 기록을 비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동 탱크 저장소에서는 뭐를 비치해야 하는가, 비치해야 되는 거 2가지 쓰시오 라고 할 때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쓰도록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알킬알루미늄 등과 아세트알데히드 등 제조소에서도 특별 대우를 했던 위험물이죠. 이동 탱크 저장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킬알루미늄 등은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불활성 기체로 봉입을 하는데, 이때 봉입을 하는 것을 꺼낼 때 200kPa의 압력으로 불활성 가스를
넣어주면서 위험물을 빼내야 하고요. 아세트알데히드 등은 사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100kPa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면서 위험물을 빼내야 합니다. 자, 냉각 장치를 이제 설치를 해야 하고요.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 저장 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너무 빠르게 주입하게 되면 정전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풍선을 머리에 빠르게 비비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속도를 1m/s, 그러니까 1초당 1m, 1m/s 이하로 제한을 합니다. 자, 간이 탱크 저장소는 탱크가 이렇게 군고구마 통처럼 그냥 드럼통 하나가 이렇게 덜렁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뭐 자주 보실 것 같은 그런 탱크는 아닌데, 이 탱크는 임시로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용량이 크지 않습니다. 600L 이하로 해야 하고요. 두께는 3.2mm, 그리고 탱크를 시험할 때 항상 이런 내용이 나오죠. 시험해야 되는 압력은 70kPa 10분, 뭐 1.5배 압력으로 10분, 이런 내용이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이 탱크는 3개 이하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근데 같은 품질의 위험물, 같은 품명의 위험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설치하면 안 됩니다.